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유럽 관련 외신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끊이질 않고 줄기차게 나오는 것이 바로 보트 난민 문제입니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어 왔던 북아프리카 국가들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지로 몰려드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두 가지 새로운 사건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는 폴란드와 독재국가인 벨라루스가 국경 난민 문제로 갈등을 아주 심하게 빚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국과 프랑스 또한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 이른바 도브 해협을 건너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양국 사이에도 상당히 신경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를 향해서 고의로 난민을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퍼붓는 것처럼 영국도 프랑스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프랑스가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들을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프랑스 해변에서 출발해서 소형 보트를 타고, 주로 고무보트가 많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중동 난민 수는 최근 들어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영불해협을 건너서 그런 이민자 수는 23,5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로서도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2021년도는 9월까지 8,417명으로 3배 규모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바로 중동 이란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 이주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어서는 불법 입국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고, 또 프랑스 정부가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난민들을 단속하는 그런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프랑스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특별하게 중시하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보트 난민들이 침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상당한 도덕적인 그런 비난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영국이든 프랑스든 간에 가급적이면 그 문제하고 직면하기를 그렇게 꺼려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특히 프랑스 칼레 인근에서 영불해협을 건너던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망자 가운데서는 임신한 여성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27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향했으면 물론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프랑스 칼레에서는 프랑스 내무장관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의 이민 담당 장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불해협 난민 문제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영국의 문제다. 둘째는 영국 정부가 이주민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프랑스는 매년 15만 건 정도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국은 3만 건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입장은 프랑스와 또는 크게 다릅니다. 11월 25일 날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통해서 가지고 프랑스에 보내는 공개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영불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다시 프랑스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프랑스 해안을 순찰하는 등 5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대규모 인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단순히 사람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민을 오는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였던 곳에 문화, 도덕, 관습, 그리고 종교 등을 함께 받아들인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인민자 문제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그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유럽에 미륵국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중동 국가들로부터 난민들이나 또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난민들은 모두 자국에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방출된, 내보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간에 국가가 재구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변 국가나 국제 사이에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유럽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난민 문제는 상당히 오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 역사적 배경에 한번 눈길을 두는 것도 얼마만큼 국가 간의 관계가 그 세월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보트 난민은 정말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기원 후 475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거의 1000여 년 동안 지중해에는 압도적인 지배 세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이슬람 세력들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탈리아 반도라든지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해안 지역을 아주 내놓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해적질을 한 것을 뜻합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슬람 교도를 전부 다 일컬어서 사라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해안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사라센을 침공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라센 망루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슬람 해적이 기독교 세계를 처음 습격한 것은 65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이슬람 해적선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아주 유명하고 역사적인 고도인 시라쿠사를 습격해서 약탈하고 800여 명의 남녀를 납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1000년 넘게 지중해 연안에서 활약한 사라센 해적의 탄생을 알리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7세기와 8세기에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사라센 해적들이 휩쓰는 이탈리아 반도 연안의 지중해는 거의 무법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시칠리아나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이탈리아 해안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특별히 몇 가지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거지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어에 용이하도록 해안선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고지대의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지역에 만들어진 마을도 방어를 위해서 마을길이 미로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해적들이 마을을 침범했을 때는 어딘가를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잡힐 수 있도록 교모한 그런 골목길과 광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형성된 마을의 미려 곳곳에선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신에게 간구하는 다양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상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사라센 해적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하늘에 자신의 그런 안전을 구하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해안 지역의 축제는 지중해 계절풍이 바뀌면서 당분간 해적이 침략이 뜸해지는 그런 시점에 개최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유럽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지정학적인 특성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로마 멸망 이후에 사라센 해적선이 이제는 보트 난민의 모습으로 서유럽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웃한 나라에 바로 민족주의를 무장하고 전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댓글 부대 활동들이 대단히 활발하고 있구나. 그것도 일종의 보면은 온라인상의 침략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인 특성을 정말 참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